안녕하십니까. 의공기사산업기사 필기이론 강의를 맡고 있는 서승효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3강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4과목 의료기기의 필기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의료기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진단하는 기기와 치료하는 기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 진단기 부분입니다. 진단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들이고, 그 중에서 심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그 12법이라고 해가 12전극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그 중에 표준전극법 제1유도, 2유도, 3유도가 있습니다. 이 1유도, 2유도, 3유도는 어느 위치가 뭔지, 이 1유도 같은 경우는 오른팔이 음극이다, 왼팔이 양극이다, 이런 거. 2유도, 3유도 위치가 어떤 건지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외우기가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의 대결이면 왼쪽이 플러스다. 그 다음에 팔과 다리의 대결이면 다리가 플러스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다 모든 조건에 부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흉부유도라고 있습니다. 흉부유도는 총 6가지가 있는데, 얘도 이 위치가 간혹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V1과 V2의 위치가 제4능간이죠. 그리고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빈도가 많았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거 4개가 주어집니다. 얘는 똑같은데 V4 설명에 V1, V2와 같은 높이의 어쩌고라고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당연히 그게 틀리게 되겠죠. 왜? 1번과 2번은 제4능간이고 4번은 V4 같은 경우는 제5능간이기 때문에 높이가 다르다 정도를 일단 알아두시면 그나마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심박출량을 보겠습니다. 심박출량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 심장에서 좌심실이 수축을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체순환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좌심실이 수축을 하면 혈류가 빠져나가겠죠. 어디를 통해? 대동맥을 통해. 그러면 강한 힘으로 펌프 같은 걸로 눌러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액체를. 그러면 당연히 이게 나가면서, 혈액이 나가면서 대동맥 벽을 때릴 겁니다. 이때 때리고, 그때 했던 게 혈압을 잴 수 있는 그것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무튼 심박출량 같은 거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밀어내는 1분간의 혈류량이다. 그래서 심박수 1회와 심박수와 심박출량에 비례한다. 1회 심박출량에 비례한다. 왜요? 왜? 그럼 왜 그럴까? 심박수라는 건 거의 1분에 얼마나 뛰느냐, 약간 그런 걸 계산하는 게 심박수입니다. 그런데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밀어내는 혈류량은 1분간의 혈류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 경우의 요소와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안정된 상태에서, 막 운동한 직후나 그런 게 아니라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성인 남성 기준 5리터 정도다. 그리고 이 심박출량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어떤 심장 근섬유의 길이에 따라 영향이 있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심박출량 측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측정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픽스법이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픽스법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산소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정맥혈과 동맥혈 간에 산소 농도 차이가 있겠죠. 동맥혈이라 함은 산소 농도가 더 높은 혈액이 동맥혈이라고 있습니다. 동맥혈에 해당하는 혈관은 대동맥과 폐정맥이 있었다. 얘기를 1강 강의하면서 했었고요. 정맥혈 같은 경우도
정맥혈 같은 경우는 동맥혈과 반대겠죠. 산소보다 뭐가 많은 혈액이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은 혈액이다. 그래서 대정맥, 폐동맥에 해당된다.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픽츠법 같은 경우는 단위 시간 동안 심박출량이 나가겠죠. 심박출량이 나갈 때 이 폐를 지나는 혈류량에 동맥혈과 정맥혈의 산소 농도 차이를 이용한다. 산소 농도 차이를 이용하는 게 픽츠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지시약 희석법 같은 경우는 색소를 주입한다라는 거 정도만, 색소를 주입하면 지시약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 희석법 같은 경우는 심장에 카테터 같은 걸 삽입을 합니다. 거기에 고온이나 저온의 액체를 주입을 해요. 그러면 혈류가 지나가면서 이 액체가 온도가 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열 희석법이다. 열 희석법 같은 경우는 저온이나 고온의 액체를 단번에 주입하여 혈액의 온도의 변화를 측정한다. 그렇게 심박출량을 측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RI 측정 희석법이 있는데 아까 2번에서 지시약 희석법이 있었죠. 거기엔 뭘 주입한다고 했어요? 색소를 주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색소 대신에 뭘 주입하는 게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입하는 게 RI 희석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희석법이라는 게 있는데 임피던스는 다른 말로 하자면 일종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혈액과 전기 저항률이 다른 무언가를 주입을 해서 측정을 하는 게 임피던스 희석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초음파 진단기기가 있는데요. 일단 초음파라는 거에 대해서 물리적인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음파라는 거죠. 음파라는 건 어쨌든 파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 말은 파동의 일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자파도 파죠. 둘 다 파동입니다. 둘의 차이가 다만 존재해요. 전자파 같은 경우는 이런 공기 중에서도 공기 중이 아니라 진공 속에서, 그러니까 무언가 타고 갈 수 있는 매질이 없어도 잘 뻗어나가는 게 전자파인데, 음파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공기라는 산소라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산소라는 매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진공 상태에서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 소리를 못 듣습니다. 즉 음파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전달을 해주는 매질이 있어야 된다. 그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음파는 횡파이다라는 건데, 횡파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사인파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인파 형태이기 때문에 주파수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 목소리의 주파수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범위이기 때문이에요. 즉 음파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를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음파 속도와 파장, 주파수의 관계는 V는 F란다. 이 식은 1과목 필기 이론에서도 잠깐 나왔던 부분일 겁니다. 자, 그리고 물리적 특성이 이제 쭉 나와요. 근데 앞으로 나올 게 반사, 굴절, 산란, 흡수, 감쇄 등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들입니다. 그래서 반사 같은 경우는 파동이 반사된다. 굴절은 매질이 달라지는 경계면에서 그 속도 차이 때문에 굴절이 된다. 산란은 여러 방향으로 반사, 굴절한다. 흡수는 어떤 매질에 흡수될 수 있다. 매질 경계면에서 흡수될 수 있다. 그 다음 감쇄 같은 경우는 음파의 에너지가 감소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초음파 진행 속도 같은 경우는 인체에서는 뼈에서 가장 빠릅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초음파는 음파의 일종입니다. 음파는 기본적으로 전파 속도가 고체에서 제일 빨라요. 단단한 물질에서 제일 빠르다는 뜻이죠. 초음파로 넘어가 보자고요. 그리고 인체를 생각해 보자고요.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부위는 뼈입니다. 즉 초음파는 이 진행 속도가, 전달되는 속도가 뼈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매질의 음향 임피던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식 정도만 기억을 일단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음파 트랜스듀서예요. 자, 초음파 트랜스듀서인데 일단 초음파를 사용한다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트랜스듀서는 무슨 말이냐? 일단 트랜스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바꿔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영어로 하면 트랜스포머가 돼요. 그쵸? 트랜스듀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음파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서로 변환을 해주는 소자가 트랜스듀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트랜스듀서는 무엇이 주로 쓰인다? 초전도체가 쓰인다, 초전체가 쓰인다. 그래서 쭉 나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공명 주파수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초음파의 속도를 알고 초음파의 파장을 안다 하면 우리는 이 공식을 통해 주파수를 알고 뭐 안다라면 V는 F람다라는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초음파 공명 주파수 하면서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어떤 트랜스듀서의 두께 같은 게 나와요. 두께를 구하라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이 두께는 파장의 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응용 문제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시 문제가. 초음파 트랜스듀서 내 음속이 4000 경우 두께가 1mm일 때 트랜스듀서의 공명 주파수는 얼마인가? 이걸 잠깐 한번 풀어보자고요. 일단 두께가 이거래요. 두께가 1mm래요. 그러면 람다 값은 얼마일까요? 두께는 람다의 반이라면서요. 즉 두께의 2배가 람다겠네요. 그럼 얘는 파장은 2mm가 될 거고요. 우리는 F는 V람다라는 공식을 압니다. 여기서 V가 4000. V는 F람다. 죄송합니다. V는 F람다라는 공식을 압니다. 그러면 4000m/제곱은 어떤 주파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2mm가 곱해지겠네요. 미터로 바꾸면 2의 마이너스 3승 미터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린 주파수를 구할 수 있어요. 나누면 F는 뭐 2000kHz 다시 쓰면 2MHz가 됩니다. 구할 수 있는데 이건 예시 문제고요. 사실 대부분 더 많이 나오는 문제는 무엇이냐? 얘와 주파수가 주어지고 두께가 얼마냐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럴 땐 파장을 V는 F람다 공식으로 구한 다음에 그 파장을 반으로 나눈 게 두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